승리한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죠. 그러면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계획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본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야 하며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마침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은 파괴됐고 원료 공급 수입까지 끊기면서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3, 4년 사이에 80배까지도 뛰었어요. 당시 이런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네, 지금 쇼와 천황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메가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 씨가 누구보다 이 메가더 장군을 잘 알잖아요. 네, 저희 그 웨스트포인트 선배님이시니까 네, 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 이아버지로 삼는 그런 분인데,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이 평화 헌법이라고 헌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일으키지 못하게 헌법 새로 만들었고, 뭐 전쟁 물자들 못 만들게 출자하게 막았던 그런 분이세요. 아야 씨는 메가더 장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일본에서도 의외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민주화도 진행되고 적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매일 1,000여 통의 편지가 그 메가더 장군 앞으로 보내줬다고 해요. 천 통의 편지가 매일 왔다고요? 와. 그 정도로 정경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이 전후에 도쿄에 머물면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들의 주식을 내놓게 했고요. 또 일본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잘 실행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이른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추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바로 미국이 선택한 것이 일본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보루. 그래서 일본을 확실한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일본 경제의 부흥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꿉니다. 그럼 정책의 방향이 180도 바뀐 거네요? 아까 재건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해서 지원을 한다로. 네. 그런데 이때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장 공산주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일본을 한국 전쟁의 병참기지로 삼게 된 거예요.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 기업들은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그래서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죠. 그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이 완전 풀 가동이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군에게 주문받은 조명탄을 제조하는 일본 공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장에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미군 항공기를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산업 기반은 파괴가 됐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와 전차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야 씨 당시 한국 전쟁으로 이렇게 살아난 기업들이 또 뭐가 있어요? 토요타 자동차. 아 네. 이때 토요타 자동차가 한국 전쟁 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네.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쓰는 트럭 수리와 생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전쟁이 진짜 경제 발전을 오히려 시켜준 거네요. 그러면 이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를 얼마큼 도와준 건가요? 그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했을 때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요. 이 1951년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22억 달러였습니다. 와. 물론 1년 만의 경제 효과는 아니고요. 그 3년, 4년에 걸친 경제 효과가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쓰러진 일본 경제를 되살린 것은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고향 바로 있는데. (1951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연합국들 사이에 평화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this morning and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which I have just come, opened the door for Japan to enter the Committee of Nations.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네요. 그때 미국이 일본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어서 미군을 계속 일본에 주둔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미군의 보호 아래 국가 안정을 보장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국방비나 안보에 쏟을 돈을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뭐 월급을 타면 우리가 뭐 생활비도 내고 막 이것저것 쓸 돈이 많은데 월급 탄 걸 100%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에 투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은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상된 산업 기반 시설 복구에 자금을 투입해서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철, 철강 이런 것들을 복구를 시켰고요. 그 패전 이전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도요타, 닛산 이런 중화공업 분야들의 기업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 경제 성장을 꿈꾸는 일본에게 미국이 뭐 지원을 해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논쟁이 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아니요, 그것보다 누가 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곳이 미국이죠.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이 특허를 오픈을 한 거예요. 쿨하게 그냥 그냥 갖다 일본도 쓰라고. 해도 돼?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배워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풀었죠?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착해요, 은근히.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일본 기업들이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전자제품 산업 붐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반도체 기술로 일본은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그 엔화가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기술력은 좋은데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에 가니까 너무 싼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었구나 또.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저건 진짜. 네, 그렇죠. 싸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1964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까지 치르죠. 그래서 일본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수출액을 보더라도 1960년과 65년의 수출을 비교하면은 그 5년 만에 수출액도 2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아, 네. 초고속 성장이네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아, 승승장구. 신칸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68년이 되면은 일본이 드디어 세계 그 경제 규모에서 2위가 돼요. 넘버 투. 넘버 투. 네, 넘버 투. 미국을 바짝 쫓아가서. 전쟁 끝나고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엄청 빠르다. 당시 일본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재팬 라벨이 붙은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걸 경고하는 그림입니다. 미국을 이제 먹어버리겠다. 네, 그렇죠. 70년간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한테 넘어갈 네,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1960년에 미국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전자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봐도 놀랍거든요. 뭐죠? 뭐지? 그러니까요. 라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라디오인가? 포터블 라디오인가? 아니야. 아, 블루투스 스피커네. 저게 어디가 스피커예요? 바로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였던 소니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휴대용 TV. TV야? 포터블 TV. 네. 우와, 그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고 써 있네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와, 가격이 상당했을 거. 써있네요. 250불이네. 엄청난 돈이네요. 아, 저거 들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네. 저 음악 듣는 줄 알았어요. 그 TV예요? 당시의 전자제품 시장은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싸움이었거든요. 당시 소니는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8인치의 작은 휴대용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TV는 몇 달 만에 4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8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컬러 TV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아, 컬러 TV. 그리고 1979년에는 손바닥만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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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맨 분이었죠. 다들 들고 다녔죠. ステレオが部屋を出たウォークマンソニー 특히 이 워크맨은 4억 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와, 4억 대요? 이렇게 일본의 전자제품은 편리함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이드 인 재팬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 품질 보증 같은 것처럼 쓰일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 씨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뭐 컬러 TV, VCR 다 일본 거였고 이거 카메라 다 일본 거 뭐 많았고 그만큼 미국 생활에 이 일본산 제품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본 제품이 장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촉발한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바로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차인가? 아, 차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 생애 첫 차. 아, 진짜요? 시빅. What you don't spend on gas, you can spend on other things. The better your gas mileage, the less you'll spend on gas per year.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7km를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저 차 사면은 기름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그렇죠. 오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차들은 컸죠. 네, 큰 대형차들을 미국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SUV. 근데 이제는 오일 쇼크로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자 연비가 좋고 경제적인 일본의 소형차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광고 영상을 또 하나 보세요. You know, if I could find a car built like me for under 3,000, I'd take it in a second. You asked for it. The new Toyota Corolla two-door sedan. Toyota cars are built for the long haul. 9 out of 10 in America are still on the road, still getting the kind of mileage Toyotas are famous for. This Corolla sticker price under $3,000. 49 Highway 36 City. And you get Toyota durability and reliability at an incredibly low sticker price. Toyota, it's just common sense. 굉장히 경쾌하다. 헐,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고. 급기야는 1980년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대국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와, 밀렸네요. 이런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당시 미국은 오일 쇼크로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물가가 15% 정도까지도 치솟았거든요. 거기다가 기업의 생산성까지 낮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죠.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는. 이때 이런 일본 제품의 인기에 불만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있지. 바로 일본 소형차에 밀려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그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대일 무역에서 얻게 된 흑자와 적자를 보여주는데요. 야, 이거 흑자가 없는데요? 1964년까지는 미국이 흑자였습니다. 그랬는데 1965년에 그게 역전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적자가 엄청나게 뛰죠. 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국 내 정책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은 1985년도에 한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의 시작입니다. 세계 무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값은 내리고 엔화나 다른 나라에 통하는 그 값을 올리자고 미국이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이 볼펜을 만들었어요. 1달러가 240엔이었어요.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얼마를 받겠어요? 240엔을 받죠. 자, 그런데 120엔이 됐어요, 1달러가. 이제는 120엔 받으면 되죠. 옛날에 이걸 살려면은 240엔이었는데 지금 이걸 살려면은 120엔밖에 안 돼요. 반값이 네, 싸진 됐네요. 반값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 제품은 또 2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렇죠. 네. 결국 미국이 노린 거는 일본 물건을 향한 미국인들의 지갑은 닫게 만든다. 일본 너무 비싸.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지갑은 열게 한다. 미국 제품 이제 반값이네. 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런 방침인데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못하겠다고. 왜 그래야 되죠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시의 기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못 읽겠는데요? 시장에 네, 그다음은 뭐죠? ドル高修正協調強化市場に積極介入日本は内需拡大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람대로 1987년 2월에는 1달러가 150엔까지 달러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름 그냥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 게 더 팔려. 미국이 큰 조건 걸었을 것 같아요. 큰 조건. 한 가지는 아니겠죠. 그중에 좀 큰 걸로 미국의 압력이 또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높이겠다. 일본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안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를 또 일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 한 거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필요했던 협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 미국이랑 맞설 만큼 커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미국 상점들이 이렇게 성조기 걸고 Buy American이라고 미국산 사시오. 그때 약간 신토부리 캠페인 시작했어요. 신토부리. 일본 품 사지 말고 우리 거 좋아 최고. Made in USA. 우리 것이 최고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는 효과가 있었나요? 그 무역 격차가 해결됐나요? 그게 놀랍게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요? 그래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너무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를 않았어요. 빠졌구나. 그럼 여기서 포기하진 않을 텐데 미국이 이대로. 포기할 리가 없죠. 결국 미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뒤 다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번에는 경제대국 7위까지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제품이 잘 팔리도록 일본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라 그러나? 맞습니다. 플라자 합의 때는 5%였는데 2.5%까지 낮췄다가 다시 2%까지. 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빌리겠네. 그렇죠. 네. Japan, too, could help right the imbalance in the world economy by righting the imbalance in its own economy. It's time for Japan to let free the pent-up consumer demand in their nation. 교수님, 이번에는 미국의 계획이 딱 들어맞았나요? 이번엔 드디어 미국의 바람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으로 이득을 본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면서 일본 경제도 유례없는 활기를 띠게 된 거예요.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예고하는 버블 경제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일본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됐고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서 그 기업들을 지원했고, 이렇게 키워나간 몸짓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은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청년 인구가 막 느는데도 일자리가 더 빨리 느니까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한 1.5개쯤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